부분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빠진 부분도 많이 있어서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제 실패해. 그래서 실효제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실시계획 인가가 뭐냐? 그죠?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2020년에 실효됩니다. 2020년에. 여기. 이런 게 이제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게 있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하면 이렇게 토지 조서, 물건 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그래서 사람 이름,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정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을 언제 하겠다. 사업 착수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서 준공 예정일이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까지 사업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상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보상에 착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을, 여기는 다행히 토지 소유자가 다 구로구인데, 이런 땅을 경매에 나왔는데 70%밖에 지금 1차 떨어져서 70%다. 그럼 얼른 사야죠. 왜냐? 바로 보상받는 거라. 얼마야? 100%예요. 그런 거 만약에 50% 잡으면 땡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계획인가가 이런 겁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가 없으면 2020년 7월 1일 날 실효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모든 도시계획 시설 부지가 다 실효됩니다. 다. 구역은 실효 안 됩니다.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게 아까 실시계획 인가처럼 공원 조성계획 별도로 또 고시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 공원만 특이한 겁니다. 왜 공원만 특이한지 말씀드렸죠? 제일 많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 공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해서 이건 2015년 10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실효됐을 때 아까 거듭 말씀드렸죠. 건축 가능 여부, 이용 가능 여부,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걸 하시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폐지, 실패해서 폐지는 어떤 거냐면 폐지 제한.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자가 폐지 제한을 할 수 있는 땅이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폐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낙찰받았죠.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낙찰받으면 또는 지구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바꿔줘라. 바꾸는 것 중에 폐지도 변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폐지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NO 하면 거부하죠.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겁니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하는 거고, 뭐 이거는 폐지 제한에서 하는 거 지목 불문합니다. 기간도 상관없습니다. 1년 됐든 10년 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건 소송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이제 내가 이제 오늘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경매 투자자니까 내가
실제 이제 다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밖에 안 돼, 이제. 이거 낙찰 받을 때 폐지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조달청 그 부지도 폐지시키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어요. 7년.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봐야 되는데, 대신 아무도 혼자 수의 계약한 겁니다. 아무도 안 달려듭니다. 아무도 안 달려들어서 7년 동안 버티면서 결국은 해내는 건데, 소송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송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소송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오픈을 드리면, 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경매로 나올 때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거기에 뭔가 시설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 그러면 내가 그걸 낙찰을 받았다. 그럼 무턱대고 변호사한테 뜻 가서 이거 폐지해주세요, 소송해주세요 하면서 소송 넣으면 그냥 아웃, 그냥 집니다. 그냥 집니다. 그건 무조건 집니다. 그거를 왜냐, 지자체가 소송 넣으면 내가 폐지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넣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전 정지 작업이 어떤 거냐? 살살 이제 외부 이제 내가 이거 이제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거 도시계획시설 부지인데 보상은 언제 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거 실제 물어봐야죠. 보상은 언제 계획이 있느냐? 또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냐 지금 당신 이 옛날에 이렇게 지정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해놨는데 이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필요하냐? 동이 신설된 것 같지도 않다. 학교 부지도 많죠. 학교 인원이 주니까 지금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도 옛날에 학교 부지 지정해놨는데 지금 뭐 최근에 아주 강남에서 이 학교 부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강남의 학교 부지 뭐 그렇고 치고 하여튼 물어봐야죠. 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상할 겁니까?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전 작업을 하고 또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제가 쓴 비법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공개하면 제가 우리 의뢰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욕심을 버립시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뭔 소리야 당신. 욕심 버리세요. 그냥 본전치기만 합시다. 아니 내가 본전치기 하려고 이 짓 했냐. 그냥 한번 저를 믿고 보세요. 그래서 뭐냐 승부수를 던졌어요. 내가 낙찰 받았는데 내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모르고 잘못 낙찰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사주라. 내 낙찰 금액에 매수 청구를 거꾸로. 아까 매수 청구에 법적인 매수 청구도 있지만 그냥 사달라고 하는 거죠 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부지니까 사줘야 되거든요. 그냥 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고 답변이 빡 오냐. 야 우리 이거 쓸 계획도 없는데 왜 사냐. 이렇게. 그래? 그럼 소송 가지. 좋다. 왜 뭐라고 할 거야. 소송 가는데 판사님 앞에 가서 이거 그럼 보상해주세요. 돈은 없대. 쓸래? 안 쓴대.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전략적 접근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소송 빵 그냥 돈만 날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도시는 대부분 뭐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플러스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죠. 그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걷어내도 지구단위 계획이 살아남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걸 또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까 점령군처럼 지자체에 가서 그동안 공무원하고 많이 좀 티격태격 하시죠. 풀어줘라. 안 푼다. 이제 한이 맺힌 거죠. 이분이. 한이 맺혀서 이제 드디어 승소를 했어요. 뭐 보통 몇 년 걸리죠. 한 5년. 옛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5년 걸렸습니다. 골프 연습장으로 이제 하여튼 15년 걸려서 승소를 했는데 감정이 복받쳐갖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할 때 또 부지 하세월이거든요. 여러분들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뭐가 역지사지냐? 그 담당 공무원께서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죠? 그 담당 공무원이 자기 땅이요, 자기 돈이야. 그분은 단체입니다, 단체.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구단위계 변경하려면 행정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폐지 쪽에 잠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이게 지방위에 해제 권고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 들어온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책에 도로공원의 비밀, 그 책에 보면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위의 해제 권고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의회, 여러분들이 뭐 지방위에 의원님 한 분 모르는 분 없잖아요. 한 달만 건너뛰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원 지방의회에서 이거 해제해 주라 라고 권고를 하면 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제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 지방의 해제 권고제도도 있으니까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자 그래서 실패해 실효 폐지 소송 해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뭐다? 없어졌을 때 기술사님한테 물어서 내 땅이 이용 가능하다, 유익한 땅이다, 무익한 땅이다. 이걸 확인하고 사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투자 판단하는 거죠. 하나 이 땅이 이렇게 내가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 2020년에 없어졌다. 그랬을 때 유익하냐, 무익하냐. 네? 그런 것들은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투자는 아까 실패해도 좋지만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심플하고 아주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안전합니다. 심플하고 안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로 여기 도로 소유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지금 도로 경매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잠깐 예를 드리면 지금 이 도로는 이제 공매 경매로 평가할 때 도로는 거의 98%, 99% 도로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되냐면 이게 도로다. 그러면 요 옆에 땅이 평당 1,000만원이다. 그러면 요 감정가는 330만원으로 3분의 1로 최초 경매 가격이 평가 나옵니다. 최초. 그래서 이게 10평이다. 그러면 3분의 330만원이다. 한 평짜리다. 10평이면 3,300만원이죠.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경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경매가 나와요. 그런데 330만원짜리가 얼마로 가요? 뚝 떨어져서 뭐 20%, 또 뭐 10%, 뭐 33만원 또는 66만원. 66만원에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한번 오늘 가서 쳐보세요. 20%짜리 무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66만원에 삽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행정청한테 이렇게 보상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게 5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1,000만원으로 받습니다. 5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66만원짜리가 1,000만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도대체 몇 배죠 이렇게. 이런 게 있어서 도로 경매에 목을 매는 겁니다. 도로 경매에 목을 매는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5가지 사례는 뭐냐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받는 5가지 사례는 뭐냐? 외우기도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외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공도. 이 도로가 공적인 도로. 공도. 두 번째는 예정 공도. 예정 공도가 뭐예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있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묶여있다면 그 도로를 낙찰받아서 행정청이 도로 개선을 위해 수용, 보상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만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공도, 예정 공도.
아시죠? 예전 공부가 핵심, 우리 오늘 도시계획시설 부지 공매의 핵심이죠. 예전 공부가 도시계획시설을 묶인 거니까요. 세 번째, 지목이 도로입니다. 지목은 도로인데 아직 미개설, 개설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은 도로지만 도로로 개설 안 된 거, 이것도 보상받으면 1,000만 원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인데 통행 제한 가능 도로. 도로지만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통행 제한 가능 도로. 그 도로에 해당되면 역시 1,000만 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오해 없도록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토지가 아스팔트가 깔렸든 아스팔트가 안 깔렸든 두 사람 이상이 일반인 두 사람 이상이 이용을 하면 통행 제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골목길 소송에서 여러분 골목길 낙찰 받으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 못 막습니다. 통행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통 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통행 제한 가능 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통행 제한 가능 도로는 거의. 다섯 번째, 여러분 많이 아는 미불용지. 미불용지라는 거. 전에 도로로서 나한테 보상 없이 도로를 내버리는 거. 근데 이번에 다시 편입된 거. 이런 것이 미불용지입니다. 5가지에 해당되면 여기에 3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해당 안 된다고 쳐요. 그럼 3분의 1만 우리 바라봐도 66만 원짜리 330만 원만 받아도 어딥니까? 그죠? 이것도 수익률이 굉장하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우리 도로공원인데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도로 투자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신세 조집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고 투자금이 온전히 묶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아까 제가 실패하면 손절매하고 적어라 부기에, 딱 쳐다보는 거는데 도로가 나와서 실패해, 실효되면, 도로는 골목길에 사서 실효된다고 거기 뭐 질 수 있어요? 안 돼. 폐지 소송하면 이겨봤자야. 그러니까 실패에는 소용없어요. 도로는 쳐다볼 필요 없어. 실패에는 바라봐서 도로는 안 가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손절매, 여기 손절매하고 저거 부기, 이게 남는 거예요. 도로 투자할 때는. 그러면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나오죠. 보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내가 낙찰받으면 공원이나 도로로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행정청에 보상을 요구하면 행정청이 응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줘도 그만이지만 해줘야죠.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나 보상해주세요, 내가 도로 낙찰받아가지고 내 거 사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땡큐죠. 근데 싫어요 라고 하면 내가 소송을 못 냅니다. 왜 보상 안 해? 바로 소송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손매, 또 매수 청구, 매수 청구가 또 빠진 거 같네. 매수 청구의 최대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잠깐 설명 받았죠? 매수 청구의 최대의 단점은 뭐다? 지목이 되고 10년 이상입니다. 요게 단점이 아니야. 매수 청구의 결정적인 단점은 뭐냐면 가격을 못 다퉈요. 저쪽에서 정해주면 그 가격에 내가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 안 사줘도 그만이야. 안 사줘도 그만이야. 그러면 매수 청구 거부 처분 취소의 손을 할 수 있어요. 왜 안 사주냐? 사주라. 그 승소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이겼으니까 사줘야 돼. 이제. 그때는 그럼 가격을 후려쳐버리면 답이 없어요. 가격을 후려쳐. 그러니까 도로 투자할 때 실패해는 쳐다보지 말자. 그럼 손매도
이제 저쪽에서 사줄지 말지 이걸 알아봐야 돼. 그럼 이제 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첫 번째 가서 확인할 게 야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만세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남은 만세죠. 이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것 다 통행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네?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지 실시계획 인가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이거 보상해 줄래? 그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이 도로 투자할 때는 손매에서 손실보상 매수 청구야 강제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쪽에서 안 사주면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저쪽에서 사주면 사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내가 이거 주장을 못해. 여기 1,000만 원 주장을 못해요. 그냥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밖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든 뭐든 전체 토지가 내가 사달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안 사죠. 그래 그럼 사줄게 라고 했을 때 가격을 저쪽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려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가격을 못 다툰다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안 사준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부기로 가야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하러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로는 다른 건 괜찮은데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 수익권 포기 이론. 내 앞선자 어느 이 도로가 첫 소유가 A, B, C, D, E. 나는 F야.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F야.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이 앞선 사람이 누구라도 이 도로를 일반인이 그냥 무상으로 쓰도록 허용한 적이 있다면 경매로 낙찰받은 F도 그대로 그게 쫓아옵니다. 나한테.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당이득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런 토지가 거의 70~80%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투자는 엄청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토지가 70~80%.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가장 도로 투자의 위험성은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나는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돈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돈 달라고. 부당이득 줘라. 그런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서 이건 제가 그 지자체 여러분 이제 고문 변호사를 제가 맡음에 제가 많이 소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매나 공법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지자체가 이제 취득시효 문제는 사라졌다. 즉 취득시효가 하려면 자주점유해야 되는데 아마 98년경인가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죠. 이제 취득시효는 지자체의 점유는 자주점유 무조건 추정이 안 되고 일단 타주점유로 많이 봅니다. 그죠? 타주점유.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는 걱정 없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큰 오해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유권도 뺏겨요. 어떤 경우냐? 옛날에 이미 보상을 누군가 받아갔어. 그런데 등기만 안 넘어가는 상태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F는 소유권도 뺏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F는 경매 법원에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도로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도로 투자는 어떤 걸 그럼 하느냐? 아주 쉽습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쉬워요? 도로 실시계 곧 보상할 토지, 보상할 도로 이거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 하잖아요. 재개발구역에. 근데 그것도 요즘 못 가는 데가 많죠. 못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는 보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곧 보상이 예정돼 있는 그런 토지, 그런 도로를 여러분은 타켓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면 안전하고 기타 이제
나는 그거보다 더 위험한 투자를 한번 고수익을 내려면 또 리스크도 크죠. 그런 걸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윤덕수 소장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로 투자는 요약을 하면 도로 투자는 실패에는 쳐다보지 마라.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직 도로로 예정 공도로 거저 있는데 이게 지워지기만 하면 땅이 금전의 땅으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아까 기술사님한테 그건 가능하죠. 그런 것도. 하지만 이게 도로라는 게 특이해서 이 도로가 가다가 없어지면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도로는 실패 쪽보다는 보상이 임박해 있는 거. 그걸 낙찰 받으시고 또 기타 목적, 아까 무기 기타 목적, 뭐 분양권이라든지 뭐 지적불과 토지는요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 이렇게 적혀 있는 토지가 지적불과 토지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이제 내가 지금 도로를 만약에 소유하고 있는 분도 똑같아요. 실패를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실효, 폐지, 해제 이걸 추진할 거냐.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보상, 손매 이거 추진하고 안 되면 부기 이걸 노려야 돼. 아무것도 해당 안 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도로는 세금은 안 됩니다. 공원은 세금 짤없이 됩니다. 근데 도로는 그나마 세금은 안 냅니다. 이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투자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66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을 하는 이게 몇 배, 10배, 14배, 13배까지 갈 수도 있는 10배 이상 하는 그런 투자도 도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 손실보상, 보상 실시 여부 예측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예측할 거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관보나 예산이나 물어보고 또 용역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살피시면 됩니다. 근데 안 살피시거든요. 그냥 싼 맛에 가장 도로를 많이 사는 유형이 저한테 제가 소송을 엄청 많이 맡고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이겁니다. 어떤 유형이 가장 많냐면 경매, 공매 학원에서 선생님이 싼 맛에 공투시켜요. 그래서 많이 사세요. 근데 싼 맛에 그렇게 사시는 건 안 됩니다. 어쨌든 손실보상을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손실보상을 하려면 이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 소유자 보상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면 투자금이 완전히 묶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금 예측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데 말 나온 뒤에 만일 보상이 된다면 가격 결정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땅값 예측은 가격 할 때 여러분이 일반 공익사업에 보상을 할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소유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일반 공익사업, 신도시를 한다든지 보금자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 사업 시행자가 이 공익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 가격을 누가 매기냐면 감정평가사님이 하시는데 사업 시행자 1명, 그 다음에 시장 도지사 1명, 그 다음에 소유자 나 1명 이렇게 추천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익사업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평택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이제 수용을 당하는데 공영주차장이니까 작잖아요. 면적이 작은데 대부분 협의보상이 응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길래 제가 이제 우리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를 소유자 추천권을 행사해서 기존에 먼저 받아가신 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올렸죠. 소유자 추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 시행자 1명, 그 다음에 시장, 도지사 1명, 토지 소유자 1명인데, 그러면 2대1 아니냐, 해남 안 아니냐. 그죠? 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산술이 아니라 저 3명이 10% 이상 보상금 격차가 나면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
그리고 둘 중에 그 격차가 나는 사람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잘못하면 곤경에 처하십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추천하시는 분이 강력하게 자기 말씀을 하시면 보상금이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필요해서 살 때는 그렇지만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애원하는 거죠.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세요 요구해서 이번에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때 살 때는 이것도 참고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어떤 지자체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그냥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어떤 지자체는. 그런데 또 어떤 지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소유자 추천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 추천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내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 과연 지자체가 알아서 나보고 소유자 추천하라고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투지도 못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투지도 못하니까 꼭 그 담당자한테 꼭 쫓아가서요. 나 소유자 추천 좀 하게 해줘라. 법적으로는요. 저는 단언코 법적으로. 왜냐하면 뭐라고 써있냐면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준용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맞습니다. 추천을 받아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만약에 내가 도시계획시설들이 낙찰을 받는다. 저쪽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하는 감정평가사님을 나도 좀 추천하게 해다오 라고 요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수청구 여기 나왔네요. 지목이 돼 10년 미집행 가격 재량행위 다만 이도저도 안 되지만 그래도 보상 순위 이렇게 아까 첫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딸려가고 절절 내는데 내가 요구도 않는데 보상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부당이득 청구 아까 행정청이나 일반인이 이제 이 쟁점 중에 이제 공원부지가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부지 중에 등산로라든지 또 배수로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을 하고 또 행정청이 나무 심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무 심어놓은 경우. 그러면 그 나무를 심어서 그 낙찰받으면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에다 우리는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도로 골목길 낙찰받아서 참 웃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골목길 낙찰받아서 여기가 막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 이런 사람들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이런 건 일반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자체. 혹시 내가 이 지자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하여튼 도로는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 있어서 사용수익권 포기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도로가 특히 서울 시내에는 이 도로가 왜 도로로 나는데 소유권이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직접 이거 팔아먹고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준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당신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도로로 낙찰받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 다 떼버려야 돼요. 이 도로가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면 주변 토지 다 떼버려야 돼. 그것도 뭐까지 떼버려야 돼? 폐쇄 등기부까지 다 떼와서 옛날에 A라는 사람이 다 한 명 소유였다가 B, C, D로 막 갔다. 이거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소유권 행사 이제 부기에서 부당이득 기타 이제 소유권 행사 소유권 행사가 있죠. 이제 전에 이제 그 배모산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고 그분이 실력 행사를 하죠.
근데 이 공원 구역에는요, 공원으로 묶여있는 문제는 함부로 시설을 못합니다. 행위 제한이 묶여서 함부로 못하는데, 말 나온 김에 공원 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공원은 어떤 게 가장 투자 가치가 있냐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은 대부분이 보상을 합니다. 대부분 보상을 하니까 또 그런 건 땅이 보상을 안 해도 폐지돼도 좋잖아요.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다 한복판에 있잖아요. 땅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상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물론 그것도 아까 이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도시자연공원 요거는 포커스를 좀 맞추지 마시고, 그거는 비오톱 구역 지정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권도 있고 지정불부합제도 있고 또 공원부지다. 그럼 이제 개발행위 특례제도 아까 일부에 잠깐 말씀하다가 말한 게 뭐냐면, 땅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그 70% 내지 80%를 기부 체납하고 그 20% 30%를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활용 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녹지 활용 계약은 내 땅을 녹지로 제공을 해서 상당 기간이 흐르면 내 땅 임대료, 관리비 명목적으로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이 뭐 상당 기간 흘러가면 우선 매수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하나 더 메모를 해놓으실 게 어떤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공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여. 서울시하고 부천시는 노골적으로 지침으로 공공기여, 그러니까 10,000평방미터 이상, 뭐 부천시 같으면 5,000평방미터 이상도 되는데, 그렇게 큰 토지를 쓰려고 할 때는 공공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를 땅을 내놓으면 이렇게 개발을 허용해주는 경우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제 보상금 예측, 이제 땅값. 여러분들이 보상을 떠나서 누가 지방에 있는 땅 또는 도시에 있는 땅 참 예측하기가 하고 싶죠, 그죠? 내가 이거 속는지 안 속는지 그런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상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개별 공시지가가 보상에 옛날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쳤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공매, 경매로 낙찰받아서 보상받을 생각이라면, 보상 금방 안 해주니까 금방 받으면 좋지만 몇 년이 흘러갈 것 같으면 해마다 뭘 해야 돼요? 공시지가를 높이는 그런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시지가가 어떤 의미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중요한 면이 있냐면, 이분들이 예산을 짤 때, 보상 예산을 짤 때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 이렇게 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M대로 말하면 보상금은 개별 공시지가는 상관이 없다. 이게 FM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영향을 조금은 미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낙찰받으면 손실보상 또는 매수청구, 손절매 요걸 노리고 낙찰을 받을 때는, 낙찰받은 후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개별 공시지가 높여달라고 하면 높여준다, 안 높여준다? 어떨 것 같아요? 잘 높여주시더라고요. 안 높여주면 뭐까지 해야 돼요?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이긴 사례도 있어요. 소송까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물가지수 또는 지가변동률, 물가지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죠? 그죠? 아직도 뜬구름 잡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상황. 이것까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자, 보상으로 이제 예측해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면, 여러분이 경매에 나온 토지가, 경매에 나온 토지를, 이 국토교통부 경매에 딱 토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면 열람이 있습니다. 열람을 해서 자,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이다. 그래서 검색 땅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밑에 쭉 내려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매에 나온 토지가 딱 쳐봤더니 여기에 나온다. 그건 표준지입니다. 그게. 여기에 뜬다. 개포동 여기에 뜬다. 어디든 시골 같으면 무슨 리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여기에 뜬다. 그러면 그게 표준지입니다. 그 표준지.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나오고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이 공시지가에 제가 뭐라고 좀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같으면 한 1.3에서 1.8 정도 사이에 보면 보상금이 짜게 보면 1.3 좀 높게 보면 1.8 이렇게 보시면 보상금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9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짜게 보고 투자해야죠. 자, 내가 지금 어떤 부지가 나왔다. 표준지 딱 그거 나오면 그 가격에 내가 보상받을 게 여기 이제 98만원. 평방미터당 98만원이다. 그러면 요거에 30% 정도 내가 보상금 더 받을 거다. 그걸 감안해서 내가 낙찰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내 토지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체 필지가 한 3천만 필지 넘습니다. 필지 수가. 그런데 그 중에 국토교통부가 50만 필지를 뽑습니다. 대표적인 필지를 50만 필지를 뽑아서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50만에서 제외된 거 나머지다. 그러면 표준지가 아닌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갖춰서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저거 용도지역이 제1번입니다. 용도지역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용도지역이 제1번입니다. 용도지역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용상황 전이죠. 이렇게 이용상황. 두 번째는 이용상황이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네 번째는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게 있는데 접근성이 자 표준지하고 떨어진 거. 네 번째까지 안 가도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만 대입을 딱 하면 내 토지와 맞는 토지가 표준지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그 표준지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지역은 1.3에서 1.8 정도, 시골은 1.5에서 한 2.0 정도. 그런데 이게 가끔요 대박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 LCD, 파주 LCD 아시죠 다? 파주 LCD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나온 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제가 아까 파주 같은 거기는 그래도 파주 시내가 아니니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인데 그러면
1.5에서 2.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곱하기 5를 해줬습니다. 5 곱하기 5. 세종시는 얼마에 줬냐? 제가 고향이 세종시인데요. 세종시는 그 이전에 한 5만원 정도 했던 게 정답이 5만원 정도 했던 게 20만원 나왔으니까 그것도 역시 곱하기 5. 땅값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비교 표준지이면 도시지역 1.4, 1.8, 비도시지역은 1.5에서 2. 그리고 비교 표준지가 아니다. 표준지가 아니면 내가 골라야 돼요. 뭘로 고른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리적 근접성, 접근성, 지리적 근접성. 요걸 토대로 고르면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표준지 가격이 다 좀씩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주장해야 돼? 가장 가격이 비싼 표준지를 내 표준지로 선정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여기 나오죠. 이제 도상 면적 곱하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이 아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면요. 막 뭐라고 많이 기분 나빠하세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뭐 한 20년 경험 이쪽에서 한 20년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평가사라면 이런 강의 못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강의죠. 왜냐면 평가사니 평가하는 건데. 하지만 그냥 제 경험칙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칙이지 뭐 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만 제가 이 얘기를 그나마 해드리는 건 이 공매나 경매에 투자할 때 얼마나 내가 보상금이 나올지 예측 그걸 좀 하시고 투자할 때 이렇게 1.3, 1.5 이것도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는 들어가더라.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이 공매나 경매 할 때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그 감정평가가 돼야 되는데 가끔 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공매, 경매, 감정 담당 평가사님이 이렇게 제한된 상태로 평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1의 기일에 낙찰받아도 좋죠. 왜냐하면 나는 그게 만약에 손매, 손절매 거기에 해당된다면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로는 아까 정상평가라는 건 저기 3분의 1이 아니라 5가지에 해당되는 공도, 예정공도, 지목이 도로지만 미개설도로, 통행제한 가능 도로, 미불용지 이 5가지에 해당되면 정상적으로 받는다. 주의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업인 강사 4월 강의안에 나눠드린 그래서 이제 심화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이해를 못하실 거 책 한 권을 그래도 4시간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4월달에 4월 매주 화요일 날에 4번에 걸쳐서 1일, 8일, 15일, 2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번 강의를 심화반을 한번 계획을 했고요. 이번 좀 비용이 뭐 30만원입니다. 비용이 30만원인데 막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 강의는 선착순으로 35명밖에 못 봤습니다. 저희 회의실이 35명밖에 못 들어가서 이거는 저희 강사 교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2호선은 8번 출구로 나와서 4번째 커피숍 건물 3호선은 14번 출구로 빽해서 커피숍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은 비법 이거는 김복부 건축사님이 이 주대 강사입니다. 그 건축사님께서 아마 2시간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공자와의 계약 표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설계자
뭐 여러분 신경 쓰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시공자, 설계자와의 계약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뭐 시간이 뭐 많이 갔는데 미흡하지만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문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예. 도로 아까 폐쇄 느끼는 거 떼보면 지금 A, B, C, D의 어떤 F다 네. 했을 때 그 앞에 사람이 다 가버렸다 이미. 그런데도 이견이 안 돼. 예. 이게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확인하려고 폐쇄 드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까? 다른 아니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그 책에 써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그것도 폐쇄 등기부도 떼보고 주변 탐문도 해보셔야 되고 가서 물어도 보셔야 되고 참 뜻처럼 잡는 거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포기됐느냐 안 포기됐느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인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투자가 아니고 한 10년 이상 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찾았단 말입니다. 이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도로로 사용. 소송 부당이득 걸어보시면 이제 상대방이 그 입증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예, 우리가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소유자라면 내가 지료 줘. 내 땅 그냥 쓰고 있잖아. 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걸면 지자체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지료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합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든 뭐든 내 토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그걸 합의를 해서 지료를 받으시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그거를 재판을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참고하시고. 또 질문? 네. 아까 그 도로에서 그 지목이 도로인데 미개설도로라는 건 어떤 도로를? 아니 지목은 도로지만 도로로 개설 아직 안 돼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맞죠? 예정 공부하고는 어떻게? 예정 공도는 지목이 도로든 대지든 전이든 임야든 도로 내겠다라고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금 거는 거죠. 묶어놓은 거. 그거를 예정 공도 묶어놓은 거. 지적 불부합지가 넘겨는 경우가 아니 그거는 말씀드렸잖아. 지적 불부합지를 해결을 하고 토지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그 내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토지를 큰 걸 갖고 계시는 분은 어때요? 큰 것. 거기에 내가 토지 제일 커. 나는 네 망한 거죠. 근데 나는 한 평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어차피 못 쓰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는 도장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비도시 지역에 가면은 도로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야나 농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땅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폐쇄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일반 교통 방해죄, 업무 방해죄를 고소를 한 상태예요. 네. 그건 뭐 사실관계를 따져서 네. 처벌받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근데 그건 저희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런 법리를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경찰관님들이 잘 모르세요. 검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잘 써놔야 돼. 판례 같은 걸 정확하게 들이밀어야지. 질문 아까 말했는데 근데 일반 교통방해 직원은 제가 판례를 제시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고소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시를 하니까 그럼 조사합시다 해가지고 2시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입토지 통행권으로 지금 소송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당주 시청에서는 나당주시에 대한 사건인데 그건 원상복구 대상이니까 지목이 임야하고 농지니까 그게 거기서 지금 혼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사실 거기 표장하라고 면상을 해서 비용까지 내줬어요. 그런 상태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물론 뭐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여튼 더 민사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건 가처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러면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희들, 제 핸드폰은 제가 안 적혀 있는데요. 010-9988-8824번입니다. 우리 윤 소장님 핸드폰이 몇 번이죠? 010 9942 9042 9042 1195 윤덕수 덕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이건 김은용 써야 돼요. 근데 제 핸드폰에 한 4,000명이 입력돼 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시면 잘 못 받아요. 이거 이제 재판 때도 많이 있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하니까 문자 메시지를 미리 뭐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제 메일 있잖아요. 메일. 이 메일로 그 자료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그렇게 질문하면 근데 이제 메일로 질문하는데 참 제가 좀 속상한 때가 있어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정보를 다 숨기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집원도 오픈 안 하고 그리고 또 아니 전화번호를 안 적어놔요. 메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보고 그것도 일일이 치라는 얘기잖아. 가끔 말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메일로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 이렇게 주셔서 하면 제가 답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가끔 강의가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잠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개별 공시지가 높여달라고 하면 높여준다 안 높여준다? 어떨 것 같아요? 잘 높여주시더라고요. 안 높여주면 뭐까지 해야 돼요? 소송까지 불사합니다. 소송에서 제가 이긴 사례도 있어요. 소송까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물가지수 또는 지가변동률, 물가지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럼 뭐 결국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니까 아직도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죠? 아직도 뜬구름 잡는 겁니다.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상황. 이것까지 넘어가고. 자, 그러면, 보상금을 이제 예측해봅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면, 여러분이 경매에 나온 토지가, 경매에 나온 토지를, 이 국토교통부 경매에 딱 토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죠? 표준지 공시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면 열람이 있습니다. 열람을 해서 여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이다. 그래서 검색 땅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밑에 쭉 내려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공매에 나온 토지가 딱 쳐봤더니 여기에 나온다. 그건 표준지입니다. 그게 여기에 뜬다. 개포동 여기에 뜬다. 어디든 시골 같으면 무슨 리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여기에 뜬다. 그러면 그게 표준지입니다. 그 표준지. 그러면 여기에 면적이 나오고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이 공시지가에 제가 뭐라고 좀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도시 같으면 한 1.3에서 1.8 정도 사이에 보면 보상금이
작게 보면 1.3, 좀 높게 보면 1.8 이렇게 보시면 보상금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거의 9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짜게 보고 투자해야죠. 자, 내가 지금 어떤 부지가 나왔다. 표준지 딱 그거 나오면 그 가격에 내가 보상받을 게 여기 이제 98만원, 평방미터당 98만원이다. 그러면 요거에 30% 정도 내가 보상금 더 받을 거다. 그걸 감안해서 내가 낙찰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내 토지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체 필지가 한 3천만 필지 넘습니다. 필지 수가. 그런데 그 중에 국토교통부가 50만 필지를 뽑습니다. 대표적인 필지를 50만 필지를 뽑아서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50만에서 제외된 거 나머지다. 그러면 표준지가 아닌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갖춰서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저거 용도지역이 제1번입니다. 용도지역은 반드시 같아야 돼요. 용도지역이 제1번입니다. 용도지역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용상황 전이죠. 이렇게 이용상황. 두 번째는 이용상황이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네 번째는 지리적 접근성이라는 게 있는데 접근성이 뭐 자 표준지하고 떨어진 거. 네 번째까지 안 가도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만 대입을 딱 하면 내 토지와 맞는 토지가 표준지가 딱 나옵니다. 딱 나옵니다. 그 표준지에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지역은 1.3에서 1.8 정도, 시골은 1.5에서 한 2.0 정도. 그런데 이게 가끔요 대박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 LCD, 파주 LCD 아시죠 다? 파주 LCD 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나온 요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제가 아까 파주 같은 거기는 그래도 파주 시내가 아니니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인데 그러면 1.5에서 2.0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곱하기 5를 해줬습니다. 5 곱하기 5. 세종시는 얼마에 줬냐? 제가 고향이 세종시인데요. 세종시는 그 이전에 한 5만원 정도 했던 게 전답이 5만원 정도 했던 게 20만원 나왔으니까 그것도 역시 곱하기 5. 땅값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측을 그렇게 해서 하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비교 표준지면 도시지역 1.4, 1.8, 비도시지역은 1.5에서 2. 그리고 비교 표준지가 아니다. 표준지가 아니면 내가 골라야 돼요. 뭘로 고른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리적 근접성, 접근성, 지리적 근접성. 요걸 토대로 고르면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표준지 가격이 다 좀씩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장해야 돼? 가장 가격이 비싼 표준지를 내 표준지로 선정해 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여기 나오죠. 이제 보상 면적 곱하기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이 있는데 뭐 복잡하게 이해할 거 없이 아까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감정평가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면요 막 뭐라고 많이 기분 나빠하세요. 사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뭐 한 20년 경험 이쪽에서 한 20년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만약에 평가사라면 이런 강의 못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강의죠. 왜냐면 평가사니 평가하는 건데. 하지만 그냥 제 경험칙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칙이지 뭐 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만 제가 이 얘기를 그나마 해드리는 건 이 공매나 경매에 투자할 때 얼마나 내가 보상금이 나올지 예측 그걸 좀 하시고 투자할 때 이렇게
1.3, 1.5 이것도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이 범위 내에는 들어가더라.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나온 얘기인데 이 공매나 경매 할 때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제한받지 않는 상태로 그 감정평가가 돼야 되는데 가끔 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공매, 경매, 감정 담당 평가사님이 이렇게 제한된 상태로 평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1의 기일에 낙찰받아도 좋죠. 왜냐하면 나는 그게 만약에 손매, 손절매 거기에 해당된다면 제한받지 않는 상태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로는 아까 정상평가라는 건 저기 3분의 1이 아니라 5가지 해당되면 공도, 예정공도, 지목이 도로 중앙 미개설도로, 통행 제한 가능 도로, 미불용지 이 5가지 해당되면 정상적으로 받는다. 주의 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무업인 강사 4월 강의안에 나눠드린 그래서 이제 심화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이해를 못 하실 거 책 한 권을 그래도 4시간에 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한번 4월 달에 4월 매주 화요일 날에 4번에 걸쳐서 1일, 8일, 15일, 2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번 강의를 심화반을 한번 계획을 했고요. 이건 좀 비용이 뭐 30만 원입니다. 비용이 30만 원인데 막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 강의는 선착순으로 35명밖에 못 봤습니다. 저희 회의실이 35명밖에 못 들어가서 이거는 저희 강사 교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2호선은 8번 출구로 나와서 4번째 커피숍 건물 3호선은 14번 출구로 빽해서 커피숍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집안 채 짓고 10년 늙지 않은 비법 이거는 김복도 건축사님이 주된 강사입니다. 그 건축사님께서 아마 2시간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공자와의 계약 표준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설계자 여러분 신경 쓰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시공자, 설계자와의 계약으로 통제를 하는데 그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미흡하지만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문 한 부분만 받겠습니다. 예. 도로 아까 폐쇄 듣기는 거 떼보면 지금 A, B, C, D의 문제가 있구나. 네. 했을 때 그 앞에 사람이 다 가버렸다 이미. 그런데도 이전이 안 돼. 예. 이제까지 그럴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확인하려고 폐쇄 듣는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까? 다른 거? 아니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그 책에 써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해서 그것도 폐쇄 등기부도 떼보고 주변 탐문도 해보셔야 되고 가서 물어도 보셔야 되고 참 끝걸음 잡는 거 어려운 투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됐느냐 안 포기됐느냐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인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투자가 아니고 한 10년 이상 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찾았단 말입니다. 이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도로로 그럼 소송 부당이득 걸어보시면 이제 상대방이 그 입증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입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소유자라면 내가 지료 줘. 내 땅 그냥 쓰고 있잖아. 라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걸면 지자체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지료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합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든 뭐든 내 토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그걸 합의를 해서 지료를 받으시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당연히 내야죠. 근데 그거를 재판을 해서 부당이득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참고하시고 또 질문. 네.
아까 그 도로에서 그 지붕이 도로인데 미개설적으로 하는 건 어떤 도로를 아니 지목은 도로지만 도로로 개설하지 안 돼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많죠? 예전 공부하고 어떻게 예전 공도는 지목이 도로든 대지든 전이든 임야든 도로 내겠다라고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금 거는 거죠. 묶어놓은 거. 그거를 예전 공도 묶어놓은 거. 지적 불부합지가 넘겨는 경우가 아니 그거는 말씀드렸잖아. 지적불부합지를 해결을 하고 토지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하려면 그 내에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 토지를 큰 걸 갖고 계시는 분은 어때요? 큰 것. 거기에 내가 토지 제일 커. 나는 네 망한 거죠. 근데 나는 한 평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어차피 못 쓰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의하는 도장값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비도시 지역에 가면은 도로로 포장은 되어 있는데 지목이 임야나 농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깡주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폐쇄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지금 일반 교통 방해죄, 업무 방해죄를 고소를 한 상태예요. 예, 그건 뭐 사실관계를 따져서 네. 이 처벌받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근데 그건 저희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이런 법리를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경찰관님들이 잘 모르세요. 검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잘 써놔야 돼. 판례 같은 걸 정확하게 들이밀어야지.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런데 일반 교통방해 직원은 제가 판례를 제시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고소를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하니까 그럼 조사합시다 해가지고 2시간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주입토지 통행권으로 지금 소송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양주 시청에서는 남양주시에 대한 사건인데 그건 원상복구 대상이다. 지목이 임야하고 농지니까 그게 거기서 지금 혼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사실 거기 포장하라고 면상을 해서 비용까지 내줬어요. 그런 상태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물론 뭐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여튼 더 민사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건 가처분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뭐 그런 것도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저희 제 핸드폰은 제가 안 적혀 있는데요. 011-9988-8824번입니다. 우리 윤 소장님 핸드폰 몇 번이니? 010 9942 9042 9042 1195 윤덕수 덕이 많은 분입니다. 근데 이번 김은용 써야 돼요. 근데 제 핸드폰에 한 4,000명이 입력돼 있어서요. 그냥 전화하시면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재판 때도 많이 있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하니까 문자 메시지를 미리 뭐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제 메일 있잖아요. 메일. 이 메일로 그 자료까지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그렇게 질문하면 근데 이제 메일로 질문하는데 참 제가 좀 속상한 때가 있어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정보를 다 숨기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뭐 집원도 오픈 안 하고. 그리고 또, 아니, 전화번호를 안 적어놔요. 메일을 주셨는데. 그러면 저보고 그것도 일일이 치라는 얘기잖아. 가끔 말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좀 메일로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 이렇게 주셔서 하면 제가 답장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가끔 강의가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잠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